안녕하세요. 아주 황당하고 우스운 만남을 목격한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1년 반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 끝에 돌아온 싱글이 됐습니다. 감쪽같이 자기 실체를 숨겼던 전처에게 속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 대차게 뒤통수까지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 화가 나긴커녕 오히려 박장대소가 나오더군요. 그건 인사말에도 말했듯 그때 제가 아주 황당하고 우스운 만남을 하나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그 기가 막혔던 일에 대한 사연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공유해보고자 해요. 부디 말솜씨가 부족하더라도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교도관이에요. 처음엔 가까이서 대하했던 흉악범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차츰 익숙해지니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며 살다 나이 38의 끝자락에 당시 만나던 3살 어린 여자친구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죠. 아내는 조그만 대기업 협력업체를 다니던 회사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내는 씀씀이도 남들과 다르지 않고 제게도 잘하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처가에서 함께 살던 처제도 저를 무척이나 환영해줬죠. 모두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저는 제가 나름대로 결혼을 잘한 행운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착각은 결혼한 지 얼마 안 지나서부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저거 뭐야? 당신 나랑 상의도 없이 청소기 샀어? 내가 쓰던 청소기 산 지 얼마 안 된 거라고. 결혼 전엔 청소기는 안 사기로 했었잖아. 게다가 저거 비싼 브랜드 아니야? 미안해. 근데 저번에 혜지랑 통화하는데 그렇게 이번에 산 신상품 청소기가 그렇게 좋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탐나서 샀어. 이거 로봇 청소기도 세트로 돼 있다? 여보, 그거 못 보던 가방인데 새로 샀어? 언제? 이거 명품이잖아. 오늘 퇴근길에 잠깐 백화점 아이쇼핑 갔다가 너무 예뻐서 확 질러버렸어. 비싸긴 했는데 당신 알지? 원래 명품은 돈값을 하는 거야. 한 번 사서 오래오래 쓰면 오히려 남는 장사 아니겠어? 그건 맞지만 당신 저번에도 똑같은 말 하면서 나랑 백화점 가서 가방이랑 구두 사지 않았어? 당신이 나한테 사달라고 졸랐었잖아. 그땐 어쩌다 한 번은 괜찮겠지 하고 사준 건데 그새 그 비싼 걸 마음대로 또 사왔다고? 당신 결혼 전엔 안 그랬잖아. 왜 이렇게 씀씀이가 해퍼졌어? 에이, 그때는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었으니까 오빠 앞에선 참고 그랬던 거지. 그리고 오빠도 알았잖아. 나 명품 가방이랑 옷 신발들 가지고 있는 거. 그거야 몇 개 정도 그냥 가지고 있는지 알았지. 구두랑 옷이야. 난 남자라 비싼 건지 아닌지 봐도 잘 모르기도 했고. 아무튼 당신 씀씀이 좀 줄여. 우리가 부자도 아닌데 갖고 싶으면 그게 뭐가 됐든 무조건 사드리면 어떡해. 우리는 결혼 전 제가 장만해서 미리 살고 있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교도관이 되기 전에도 20살 때부터 알바 한 번 쉬지 않고 돈을 벌어 정말 열심히 저축했었거든요. 그때 혼수는 아내 돈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내는 형편이 어려워 아직도 전셋집 살던 처가에 생활비를 드리느라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원래 제가 살던 집이다 보니 크게 돈 들어갈 것이 없었죠. 침대는 제 여동생들이 돈을 모아 결혼 선물로 줬었고 아내가 해온 건 바꿀 때가 된 세탁기와 침구류, 소파 정수기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혼한 뒤 아내는 대뜸 친구 말을 듣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청소기를 사드리질 않나. 명품이든 아니든 자기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못 사곤 못 베기질 않나.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었기에 정말 사기 결혼 당한 느낌까지 들었죠. 혹시 해서 추궁해보니 결혼 전 친정에 돈을 보탰다던 말도 다 거짓말이더군요. 그럼 여태 돈을 못 모은 게 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치하다 그랬다는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쇼핑을 좀 좋아해.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날 신부감으로 안 볼까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둘러댔던 거야. 난 진짜 당신이 너무 좋아서 당신하고 꼭 결혼하고 싶었거든. 사랑해서 그런 건데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라. 어? 남들보다 알뜰하게 살았던 제게 아내가 연애 시절엔 꽁꽁 숨겼던 실체는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은 했고 바보같이 속아 넘어갔던 건 저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실망은 했지만 어쨌든 다정하고 상냥했던 아내를 아직은 좋아했기에 저는 그 일은 과거에 묻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동안 제 눈치를 보던 아내는 다시금 마구 물건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집에 명품뿐 아니라 아내가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보고 충동 구매한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울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면서도 아내는 사치를 멈출 줄을 모르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앞으로 생활비를 각출하자고 선언했죠. 당신이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사들이고 허구한 날 택시 타고 다녀서 산더미처럼 나오는 카드값들 나 더는 같이 못 내줘. 그러니까 앞으로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생활비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당신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사. 치사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가다간 돈을 모으긴커녕 길바닥에 계속 뿌리기만 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 저렇게 충동 구매를 하나 싶어 정신과 상담도 받게 했는데 전혀 그런 기운은 없더군요. 내가 정말 여자를 잘못 만났나 싶어 오히려 점점 우울해지던 건 저였죠. 그 뒤 아내는 스스로 감당이 힘들어지자 그나마 쇼핑을 좀 줄이더군요. 하지만 그때부터 아내는 제게 이것저것 해달라, 사달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아내는 바로 장모와 판박이었더라고요. 강서방, 나 이번에 우리 언니랑 남동생들이랑 같이 유럽 여행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되겠나? 네? 죄송하지만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장모님 한 분 보내드리는 것도 유럽이면 몇백은 그냥 깨질 텐데 형제분들 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내요? 그러지 말고 내 기 좀 한번 세워주게. 내 친구 말숙이 사인 저번에 말숙이랑 말숙이 동생들까지 다 같이 동남아 여행 보내줬단 말이야. 하도 사이사랑을 해대는데 나도 질 수 없으니까 더 비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좀 보내주게. 예, 그 별리사 한다는 장모님 친구 사이분 맞죠? 장모님이 그 사람 얘기 하도 하면서 저랑 맨날 비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장모님 친구 네 분들이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그분 별리사 사무실도 차려주셔서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네, 지금 우리 집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겐가? 내가 자네 결혼할 때 해준 거 없다고 이러는 거냐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벌이도 되고 받은 걸 그렇게라도 갚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는 거죠. 게다가 친구분 이기고 싶어서 더 비싼 나라로 여행 보내달라는 거 너무하시잖아요. 장모님, 저 그렇게 돈 잘 못 벌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보, 그럼 엄마랑 나랑 둘만이라도 보내주면 안 돼? 나 안 그래도 회사에 남은 연자 다 써야 하는데 유럽 말고 국내 여행이라도. 아니다, 나 엄마랑 이틀만 호캉스 좀 시켜주라. 완전 비싼 5성급 호텔에서. 해외여행에 비하면 그 정도 완전 껌값 아니야? 1박에 싸게 주면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해. 장모는 아내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외식만 하면 인당 10만 원 훌쩍 넘어가는 호텔 뷔페를 매번 가자고 하질 않나. 생일 선물로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질 않나. 버스 타고 고작 15분 거리에 있는 동네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면서 출퇴근하기 힘드니 비싼 외제차를 뽑아달라고 하질 않나. 날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했죠. 처음 몇 번이야 좋은 소고기 집에 모시고 가거나 갖고 싶으시다면 안마기 명품 코트 한 벌 정도는 충분히 사드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어머니니까요. 그런데 도가 지나친 요구들은 잘라냈더니 장모는 자꾸만 자기 친구들 사이와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호의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억지 효도를 물질적으로 받으려는 장모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자기 엄마 옆에 달라붙어서 말리긴커녕 제게 또 다른 요구들을 해댔죠. 저는 결국 화가 나서 아내에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당신 저번 달에 엄청 비싼 목걸이 샀다고 이번 달 생활비도 못 내지 않았어? 근데 지금 1박에 50만 원이나 되는 호캉스를 시켜달라는 말이 나와? 당신 친정 부모님 앞에서 더 망신스러워지고 싶지 않으면 그만해. 다 들리네. 참, 공무원 월급이 대체 얼마나 짜게 고작 그 정도도 못 해주나. 쪼잔하게 남자가 생활비나 각출해서 쓰자고 하고 말이야. 당신 좀 그만해. 도연이 너도 염치가 있어야지.
결혼하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더니만 대체 언제 철들래? 맞아,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형부 보기 창피해 죽겠어. 그나마 장인어른과 처제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장모가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크게 화를 내며 말리곤 했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다른 집 사이들은 안 저러니까 내가 속이 상해서 그러지. 억지 좀 쓰지 마. 대체 어느 집 사이가 맨날 처가에 그렇게 돈을 펑펑 쓴대. 자기 친부모한테도 그렇게 쓰다간 파산하는 법이야. 나도 강서방처럼 당신한테 그렇게 똑 부러지게 굴었어야 했어. 가난한 집에 시집 오게 한 거 미안해서 형제권 맡기고 멋대로 돈 쓰게 뒀더니 이 나이 먹도록 집 한 채 못하고 전셋집에 살고 있잖아. 빚도 다 못 갚은 마당에 집엔 당신이 사들인 명품만 집에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어. 그리고 제발 백반집 출퇴근하면서 그놈의 왕방울만한 다이아 귀걸이도 좀 빼고 다녀. 손님들 보라는 듯이 명품백 바꿔서 들고 다니면서 카운터에 잘 보이게 전시하듯 두는 것도 백반집 한다고 그런 귀걸이 못 끼고 명품백 못 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형편에 맞게 소비하고 살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식당 있는 건물 건물주가 난 경비라고 우리 전세 사는 거 다 안다며. 근데 당신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비웃겠어? 장인어른의 호통에 장모는 입만 삐죽거렸습니다. 장모와 아내는 그렇게 벌이는 안 되면서 무리를 해서라도 남들에게 과시하고 살길 좋아했어요. 또한 아무리 사치를 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좋은 것, 더 비싼 걸 찾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장인어른은 항상 제게 전화까지 걸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도연이 때문에 자네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미안하네. 내가 애 교육을 잘못 시켜서 시집을 보냈어. 처음엔 어른이니 예의상 괜찮다고 말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그런 말이 안 나오더군요. 장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아내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자신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저를 못마땅해 하기까지 하던 장모와 멀어지며 처가의 발길을 잘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내도 양심은 있는지 차마 그런 제게 불만을 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부터 아내는 아예 생활비를 한 번도 내지 못하더군요. 저는 몇 달을 참다가 결국 아내를 추궁했죠. 당신, 내가 그래도 부부니까 어쩌다 한두 달은 봐줬는데 왜 4달째 생활비를 못 내? 저번 달엔 평소에 비해 별로 산 것도 없지 않아? 그게 사실은 그동안 할부를 너무 긁었더니 월급이 들어오기만 하면 카드값으로 고스란히 다 빠져나가서 생활비 낼 돈이 없었어. 근데 당신 눈치 보여서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생활비 내려고 대출까지 받았었는데 그것도 다 써버렸어. 뭐? 나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당신 진짜 사람 환장하게 할래? 돈이 없으면 쇼핑을 하지 말아야지. 당신 그런 상태였으면서 어제 백화점에서 지갑은 또 어떻게 사왔어? 할부로. 이미 할부금이 월급만큼 넘쳐난다며. 그럼 카드값 모자라면 또 나 몰래 대출 받으려고 했어? 아내는 제 말에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저 몰래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1,000만 원이라는 대출을 받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그새 사치하느라 다 써버렸던 거죠.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안 그래도 식어있던 마음의 정이 뚝 떨어졌어요. 아내는 화를 내는 제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난 당신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을 쳤어. 미안해 여보. 이제 정말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당신 효자잖아. 결혼한 지 고작 1년하고 5달 만에 이혼한다고 하면 당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어머님 요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냐고. 내가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아내가 당시 지병으로 고생 중이셨던 어머니 이야기를 하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동생인 이모들이 둘이나 험난한 이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이 가슴 아파하셨었어요. 때문에 아내 말대로 제가 이혼을 하면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내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죠. 그 뒤 아내는 정말로 제 눈치를 보며 한동안 정말 쇼핑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를 용서해 주기로 했던 결정을 얼마 안 가 후회했어요. 그날 이후 이미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 났다는 걸 깨달아 버렸거든요.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을 서서히 결심하게 됐죠. 그런데 언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나 상황을 보던 와중 언젠가부터 아내의 행동이 수상해지더군요.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니까 먼저 저녁 먹어. 또? 당신 요새 퇴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네. 수영이 알지? 걔 좀 만나고 들어가려고. 요새 약속이 좀 많아지네. 돈 걱정은 마. 수영이가 사준대. 아내는 친구들이 밥을 사준댔다, 술을 사준댔다 하며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자꾸만 외출을 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의 약속이 잦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일이 한 달 정도 반복되니 정말 이상하더군요. 게다가 한 번은 외출하고 돌아온 주말 제게 말실수까지 했죠. 아우, 피곤해. 나 왔어. 혜정이가 너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주느라 너무 힘들었어. 혜정이? 아침엔 혜지 씨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아, 맞다. 혜지. 난 둘이 이름이 맨날 헷갈려. 이름이 비슷하잖아. 나 좀 취했나 보다. 얼른 들어가서 먼저 잘게. 저는 수상한 아내 행동에 결국 바람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날 잠이 든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봤어요. 잠든 아내의 지문을 이용하니 잠금은 손쉽게 풀어졌죠. 통화 목록을 다 지워놨네. 저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지우는 건지 그날만 지운 건지 아내의 통화 목록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아니, 통화 내역을 지운 뒤 집에 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는지 딱 한 사람, 장모와의 통화 기록만 하나 남아있더군요. 게다가 문자 목록을 확인해도 수상한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통화뿐 아니라 문자도 주고받았는지 장모와의 문자창이 문자 내역 제일 상단에 있더군요. 저는 의심 가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다 뒤져보자 싶어 장모와의 문자 내용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모와 아내와 나눴던 문자 내용은 충격 그 자체더라고요. 예, 너 요새 무슨 와인 동호회에서 만났다던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어떻게 돼가고 있니? 말도 마. 직업 좋은 남자 꼬셔보려고 미혼인 척 그 비싼 회비까지 내고 동호회 들었던 건데 다 수포로 들어갔어. 몇 번 만나고 내가 솔직하게 나 유부녀긴 한데 곧 이혼할 거다. 남편하고 완전 사이가 안 좋다. 하고 얘기하니까 기겁을 하고 날 차버리더라. 쥐도 어차피 한 번 이혼했으면서 더럽게 까탈스럽게 굴더라고. 그래서 그 동호회도 결국 못 나가고 지금은 무슨 독서 모임 나가서 게임 개발자인가 하는 사람 열심히 꼬시고 있어. 오늘도 그 남자 만나고 집에 들어가는 중이야. 그 사람 돈 엄청 잘 번다고 하더라. 이번엔 그 남자랑 만약에 잘 되면 유부녀인 거 말하지 말고 얼른 이혼부터 할까 봐. 아휴, 남편 이렇게 돈으로 철저하게 굴 줄 진지가 알았으면 남편이랑 결혼 안 하는 건데 공무원이라고 좋아했더니 돈도 생각보다 별로 못 벌면서 더럽게 짜게 굴어. 당장 이혼하면 아파트에서도 못 살고 생활비도 없으니까 숨죽이고 살곤 있는데 쇼핑도 마음대로 못하고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어. 예. 너 괜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개발자인가 뭔가 만나지 말고 내가 선자리 잡아놨으니까 거기나 나가봐.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데 맨날 비싼 양복 쫙 빼입고 다니고 얼마나 멀끔한지 몰라. 너 아직 유부녀인 것도 다 말했는데도 그래도 만나보겠다더라. 직업 좋고 돈도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꽉 잡고 얼른 이혼해. 뭐? 잠깐만 엄마.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나 너무 기대돼. 정말 경악을 했어요. 아내는 여태까지 저보다 더 잘난 남자를 찾겠다며 남자를 꼬시고 다녔던 겁니다. 첫 번째 남자에게 대차게 차이고 지금 두 번째 남자를 꼬시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장모는 그 모든 일을 알면서도 오히려 아내를 부추기다 못해 직접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게 장모와 아내가 그날 나눈 문자였습니다. 그 뒤로 둘이 했던 통화가 통화 목록에 딱 하나 남아있던 그 통화 내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문자 내용의 마지막엔 통화가 끝난 뒤 장모가 보낸 듯한 선 장소와 날짜, 시간이 고스란히 적혀 있더라고요. 무조건 잘하고 와. 엄마가 우리 딸 응원한다. 하는 기가 찬 말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우선 증거를 남기려 모든 내용을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놨어요. 그날 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내와 장모가 너무 괘씸했죠. 그냥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내는 처음부터 제가 공무원이었기에 좋아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 벌이가 자기의 기대보다 적고 제가 돈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자 제 앞에선 반성하는 척하며 뒤에선 환승할 남자를 물색하고 있던 거예요. 당장 아내를 깨워 내쫓아 버릴까 싶었지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며칠 뒤 아내가 선을 보는 날 뒤를 미행해서 증거사진을 찍어 위자료 소송을 거는데 보태기로 한 거죠. 여보, 나 직장 동료 결혼식이 있어서 좀 다녀올게. 아마 뒤풀이에도 참석할 것 같아. 며칠 뒤인 주말 아내는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곤 집을 나서더군요. 뻔뻔하게도 선보러 가는 걸 다 아는데 결혼식에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저는 아내가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내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선보러 나간 레스토랑이 어딘진 알고 있었으니 그곳으로 가서 몰래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안 들키고 들어가나 걱정했는데 레스토랑 안으로 따로 들어갈 필요도 없네. 고맙게도 저렇게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주고 말이야. 아내는 맞선남과 함께 레스토랑의 통유리창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둘은 손 크기를 재는 신용을 하며 손깍지도 끼더라고요. 그렇게 사진을 찍으며 그들을 지켜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맞선남의 얼굴이 어딘가 굉장히 낯이 익지 않겠어요? 처음 사진을 찍을 때부터 아리송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저는 그놈이 누군지 생각해내려 열심히 제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그놈이 누구인지 드디어 깨달은 순간 경악을 했죠. 하지만 황당한 그놈의 정체에 곧이어 헛웃음이 마구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기껏 맞선 보러 나온 놈 정체가 저놈이었다고? 저는 이 기구한 우연이 웃겨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 몰래 숨지도 않고 대놓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밝게 인사했어요. 여보, 좋은 데 와 있네.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기겁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보다 더 경악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멋들어지게 옷을 빼입고 사람 좋게 웃고 있던 아내의 맞선남이었죠. 저는 그놈을 향해서도 아주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명식이 안녕? 나 기억하지? 사기전과 육범 이명식이 오랜만이네. 뭐? 사기전과? 그놈은 바로 한때 제가 근무하던 교도소에 사기죄로 수감됐던 재소자였어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도 자기들끼리의 서열이 있잖아요. 그놈은 그 먹이사슬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던 놈으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괴롭힘을 정말 많이 당하던 놈이라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코를 찔찔대며 우는 그놈이 어떨 땐 불쌍해 코 닦으라고 휴지를 주며 위로해 준 적도 있었죠. 교도관님, 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 자업자득이야 임마. 그러니까 누가 선량한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등쳐먹으면서 살래? 그렇게 안 살았으면 애초에 여기 올 일도 없잖아. 왜 그러고 사냐, 어?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으면 저런 직업도 있는 거죠. 저는 사기꾼이라는 제 직업에 충실했을 뿐이라고요. 뭐?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사기는 범죄야, 직업이 아니라. 이게 기껏 좀 불쌍해졌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너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두들겨 맞고 있어도 안 말려줄 거야. 너 같은 놈은 매가 약이야 임마. 교도관님, 시정할게요. 저 나쁜 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다가 출소하기도 전에 몰매 맞고 죽겠다고요. 그놈과의 일화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놈은 대부분 자기가 맞을 짓을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힘이 없으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괜히 권력 잡아보겠다면서 남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놈이 바로 제 아내의 맞선 상대랍시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웃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 말에 그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더군요. 반면 제 아내는 입을 틀어막고 놀라며 제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분 의사야, 의사. 직업이 좋다고 장모가 말하더니 그놈은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기가 차서 허허 웃으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의사든 장의사든 글쎄 저놈은 아니라니까. 우리 명식이 출소하더니 얼굴 많이 변했네. 살도 좀 찌고 안경도 쓰고. 그거 도순 있는 거냐? 그냥 변장용이지? 당신 내가 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얘 내가 관리하던 교도소 재소자였어. 내가 얘를 몇 년을 봤는데 얼굴을 잊겠어? 뭐? 재소자? 그래. 얘 교도소에서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찌질이야, 찌질이. 하도 찌질하게 남 눈치 보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해댔거든. 재소자들 이간질도 막 해대고. 그러다가 한 번은 된통 잘못 걸려서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고 있는 거 내가 구해준 적도 있었어. 교도소에서 얜 간과 약 중에 최약체였다니까? 허구한 날 힘께나 쓴다는 놈들한테 두들겨 맞고 다녀서 내 바지가랑이 잡고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명식아, 너 기억나지? 교도관님, 제발 저 독방 좀 넣어주세요. 쟤네들이 저 너무 괴롭혀요. 이렇게 울며불며 말했던 거 말이야. 근데 얜 왜 이렇게 대꾸를 안 해? 너나 안 반갑냐?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 이명씨가 아닙니다. 그렇게 누나를 굴려대더니 그놈이 겨우 생각해낸 대처 방법은 고작 모르쇠로 일관하기였던 것 같더군요. 상황을 모면하려 발악을 하는 그놈이 너무 웃겼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놈을 놀리듯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이명식이 아니야? 그럼 이름이 뭔데? 저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아이고, 누가 사기꾼 아니랄까봐 이름도 속이셨어요? 근데 바꿀 거면 정성 좀 들이지. 다 티나게 끝에 한 글자만 바꾸냐? 한심하다, 한심해. 저는 그놈도 그리고 기껏 저를 속이고 이런 사기꾼을 만나러 나온 아내도 그런 놈에게 속아 자기 딸을 소개시켜준 장모도 모두 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똥을 밟았다는 사실을 깨닫곤 제게 울상을 지으며 징징대더군요. 여보, 이 사람 진짜 의사 아니야? 사기꾼이야? 누가 네 여보야? 야, 넌 가정 있는 여자가 아무리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기로써니 바람을 피우냐? 그런 주제에 나한테 여보 소리가 나와? 이 한심한 인간아. 결혼해도 이혼해도 예의라는 게 있는 법이야. 근데 나랑 결혼 생활에 정리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해? 아니, 바람이 아니라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이 사람 만났던 거야. 나 오늘 이 사람 처음 만난 거야. 진짜야. 아내는 제가 자신의 문자를 본 걸 까맣게 모르고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제게 또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땐 정말 아내에 대한 혐오감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비아냥대며 말했어요. 다른 볼 일 뭐? 어떻게든 상황 무마하려고 애쓴다, 애써. 헛수고 안 하게 미리 말해줄게. 나 네 휴대폰에서 너희 엄마가 선자리 잡아놨으니 나가보라고 한 문자 보고 여기 찾아온 거야. 너랑 네 엄마가 나눈 대화 다 봤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그 얘기 듣고 미친 듯이 신나하던 것도 그동안 나한테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남자들 꼬시러 다니던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나 오늘 여기 증거 잡으러 쫓아온 거야. 그리고 바깥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니까 너 아주 좋아서 난리가 났던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까르륵 댔냐? 저놈 은근슬쩍 손 크기 재는 척하면서 네 손 잡던데 너 좋아서 얼굴이 벌개졌더라? 유부녀가 추잡하다 추잡해. 진짜. 야 명식아, 너도 되지도 않은 이명재인가 뭔가 하는 척 그만 좀 해. 이 사람 보니까 알겠지? 이미 다 걸린 마당에 되도 않는 핑계 대는 게 얼마나 추한지. 아, 세상 참 좁다. 어쩌다 널 내 안에 맞선 남으로 만나냐?
너 이 사람 유부녀인 거 알고도 좋다고 나온 거라며? 결국 명식이 그놈도 이미 상황이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졌다는 슬픈 사실을 받아들였던 모양이더군요. 그놈은 도수도 없어 보이는 안경을 테이블에 내려놓곤 한숨을 푹 쉬며 자기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곤 제게 그제야 싹싹 빌기 시작했죠. 진짜 어떻게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지? 잘못했습니다, 교도관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이분이 교도관님 아내분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내 아내든 다른 사람 아내든 너 이젠 사기치다 칠 건수가 없어서 여자들 등까지 쳐먹으려고 하냐? 확 그냥. 너 내가 출소할 때 이제 앞으로는 착하게 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 있는 유부녀를 꼬여내려고 하고 있어? 너 저번엔 벤처기업 대표인가 뭔가 사칭하다가 잡혀왔었지? 이번 컨셉은 의사였냐? 근데 어쩌냐? 네가 뭘 보고 내 장모한테 접근해서 이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 빈털털이야. 너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어. 네? 빈털털이요? 하지만 교도관님 장모 되시는 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번쩍 하던데요. 맨날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가방도 죄다 명품이었고요. 백반집도 그냥 심심해서 소일거리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야, 넌 사기꾼이라는 놈이 그런 데 속냐? 내 장모 원래 돈만 생기면 사치만 일삼는 사람이야. 남들한테 어떻게든 과시하고 싶어서 일부러 명품백도 잘 보이는 데 두고 비싼 장신구 차고 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처가에 빚도 잔뜩 있어. 게다가 네가 얼마나 사기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 사치가 하도 심해서 카드비만 해도 산더미야. 그리고 이 여자 나 몰래 사치하다가 대출까지 받았다니까? 나도 깜빡 속아서 한 결혼이라 안 그래도 나 이혼 준비 중이었어. 네가 뽑아도 제대로 된 깡을 뽑았구나. 아무튼 나는 간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들끼리 앞으로도 잘 만나보던가. 난 이혼할 거니까.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명식이랑 오순도순 어디 잘 살아봐. 알았지? 부디 행복하게 살아. 제 말에 그놈은 멍청한 표정으로 아내와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거짓으로 돈을 탐하던 두 연놈의 한심하고 통쾌한 최후였죠. 저는 그들에게 손까지 흔들며 유유히 그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저를 애타게 부르던 아내의 외침을 뒤로 하고서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보. 야, 너 사기꾼이었어? 감히 나랑 우리 엄마를 속여? 뒤돌아보진 않았지만 뒤에서 씩씩대던 아내가 그놈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제 귀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길로 이번엔 장모의 백반집을 찾아갔습니다. 장모의 백반집은 토요일에도 영업을 했었거든요. 백반집엔 네 테이블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뜬금없이 찾아온 저를 똥 씹은 표정으로 보던 장모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시작했죠. 자네가 여기 무슨 일인가? 모르시겠어요, 장모님? 오늘 장모님이 제 아내한테 맞선 자리 주선해 주셨잖아요. 저 지금 거기 다녀오는 길이에요. 뭐?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집사람 휴대폰에서 집사람하고 장모님이 나눈 대화를 봤거든요. 이야,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직 이혼도 안 한 자기 딸한테 선 잘 보고 오라는 응원까지 남기셨던데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떠드는 제 말에 밥을 먹던 손님들은 모두 입을 쩍 벌리더군요. 장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쉬, 조용히 좀 하게. 다른 사람들 듣지 않어. 창피한 일 저지른 건 알고 계신가 보네요. 그러게 남들한테 떳떳하지도 못할 일을 무슨 용기로 벌이셨어요? 그렇게 평소에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하시더니 제가 뜻대로 안 되니까 직접 사위 교체를 하고 싶으셨나 보죠? 근데 장모님이 안 그랬어도 저 집사람하고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랬으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조용히 이혼할 것이지 왜 팔자 피려는 내 딸 인생을 거기까지 쫓아가서 망치려고 들어? 전 망치려고 안 했어요. 오히려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응원도 해주고 왔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장모님? 제가 오늘 안타깝게도 저를 배신한 장모님 딸 인생을 구해준 꼴이 됐다는 거요.
오늘 가서 보니까 장모님이 야심차게 장모님 딸한테 소개시켜준 그 의사 있죠?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인간 제가 근무하는 교도소에 예전에 있던 사기 전과범이에요. 의상 개뿔, 사람 몸을 고치긴커녕 지가 맨날 얻어맞아서 다치기만 하고 다녔는데 아주 사람 보는 눈 한번 대단하십니다. 장모님이 맨날 사치하고 다니는 모습 보고 장모님 집이 잘 사는 줄 알고 접근한 거라네요. 뭐라고? 사기꾼? 네, 너무 웃겨서 제가 아주 배를 짜고 박장대소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남들한테 과시하는 걸 좋아하더니 남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 장모님이 역으로 당하셨네요. 장모님, 아니 어차피 벌써부터 장모님은 절 사위로 생각도 안 했으니까 이런 짓을 하셨겠죠? 아주머니,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못된 장깨 부리며 살다간 결국 이렇게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단골인 분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이 아줌마 단골 손님한테 유부녀인 자기 딸 한번 만나보라고 당당하게 권유하는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강서방, 그만 못해? 네, 이제 저도 그만하려고요. 집에 가서 이혼 서류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끝까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장모를 놀리며 백반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라도 제 뒤통수를 친 장모에게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이후 집으로 들어가니 이미 집에 와 있던 아내가 무릎을 꿇고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난 진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달콤한 말로 날 꼬셨어. 다시 제가 아쉬워진 아내는 제게 장모 핑계를 대며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저를 붙잡더군요. 장모는 아내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 그 사람 우리 식당 단골이거든. 맨날 멀끔한 정장 빼입고 밥 먹으러 와서 뭐 하는 양반이냐고 한번 물어봤었어. 그러니까 직업이 뭐라는지 아니? 무려 의사래, 의사. 게다가 집도 우리 백반집 앞에 있는 비싼 브랜드 아파트라더라. 거기서 일만 하면서 혼자 살고 있대. 나이도 너보다 2살밖에 안 많어. 원래 고향이 시골인데 집밥이 그리워서 우리 백반집에 자주 왔던 거래. 그래서 내가 이놈이다 싶어서 우리 딸 곧 이혼할 거고 사위랑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해놨어. 사위가 아주 악독한 놈이라고 말이야. 우리 딸 진짜 착한 앤데 혹시 생각 있으면 만나보겠냐고 물으면서 네 사진을 보여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 청순한 게 딱 자기 스타일이라나 뭐라나. 완전 대박 아니냐? 아이, 물론 내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집 전세 아니고 자가고 서울에 건물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잘 사는 척 좀 뻥을 쳐놓긴 했어. 너도 대기업 하청업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고, 어차피 협력사여도 그 대기업에 소속된 거 맞으니까 상관없잖아. 그치? 아무튼 이건 다시 없을 기회니까 너 꼭 나가야 돼. 강서방은 얼른 정리하고 뭐 우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 네 남편으로 만들어서 그 뒤로는 안 놔주면 되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엄마가 한 말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전달해대는 아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싹싹 빌어대는 아내를 보며 소리쳤죠. 자기 엄마가 꼬신다고 선을 보러 나가는 여자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애초에 당신 엄마가 그런 자리 안 만들었어도 그 전에 두 놈이나 만나고 다녔잖아. 근데 왜 괜히 자기 엄마 핑계를 대? 난 오히려 명식이 그 놈한테 고맙다. 당신한테 어떻게 이혼 얘기 꺼내야 하나 했는데 이런 좋은 구실을 만들어줘서 내가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소송까지 걸 수 있게 됐네. 당신하고 장모가 나눴던 대화를 내가 못 봤으면 난 당신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난 당신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도 짜증날 정도로 이젠 당신이 끔찍하게 싫어졌거든. 여기 내 집이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어차피 우리가 나눠 먹을 재산도 없고 소송까지 가봐야 당연히 내가 이길 거니까 이혼 서류도 순순히 도장 찍어. 알았어? 저는 제 발로 안 나가면 직접 아내를 문 밖으로 내던져버리겠다고 싸늘히 말했습니다. 펑펑 울던 아내는 결국 짐을 싸서 처가로 가게 됐죠.
하지만 그 뒤에도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한동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고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엔 장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이러지 않겠어요? 강서방, 제발 나 좀 도와주게. 자네 장인이 도연이가 쫓겨난 걸 보고 추궁해서 우리가 그런 작당을 했었다는 걸 알아버렸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네. 이젠 자기도 날 더는 못 참아주겠다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강서방, 자네가 마음을 한 번만 돌려주면 안 되겠나? 자네가 우리 딸이랑 이혼 안 하면 우리 영감 마음도 좀 풀리지 않겠어? 내가 앞으로 자네한테 정말 잘함세. 모렴치 끝판왕이시네 아줌마. 어떻게 자기 손으로 이혼시키려고 했던 사위한테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하세요? 안 그래도 사람 좋은 장인어른이 항상 불쌍했었는데 옳은 결정을 하셨네요. 스스로 자초한 일에 대한 대가니까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아, 그리고 아주머니 딸한테 좀 전해주실래요? 자꾸 협의위원회 협조 안 하면 저 내일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 들어간다고요. 어차피 할 거 골치 아파지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 백기 들라고 하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장모는 그렇게 제게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 뒤 아내는 결국 눈물을 그렁거리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죠. 그와 별개로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 소송도 걸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날 장인어른은 제게 전화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 자네에게 너무 염치가 없어서 차마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지도 못했네. 하지만 이젠 정말 마지막이니 용기를 냈어. 강서방, 그동안 우리 딸이랑 집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켜서 정말 미안했네. 게다가 마지막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부디 이번 일은 잠시 꿨던 악몽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게나. 장인어른은 정말 점잖고 좋은 분이셨기에 저는 예의를 갖춰 장인어른의 안녕 또한 빌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 1년 반가량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 처제 또한 마지막 인사를 하려 제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때 처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 잘하셨어요, 형부.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언니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을 만큼이요. 엄마랑 둘이 붙어 다니면서 빚내서 명품 사고 비싼 호텔만 골라다니고 남자도 소시적엔 3다리 5다리 걸치면서 만나고 다녔어요. 결혼 전에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참, 언니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빠가 쫓아내셨거든요. 언니 지금 돈도 한 푼 없어서 가지고 있던 명품들 팔아서 보증금 마련했나 보더라고요. 아마 형부한테 걸린 위자료 소송에서도 질 테니 그것들 팔아서 위자료도 줘야 하지 않겠어요? 처제는 장모가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장인어른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고 말하더군요. 결국 장인어른은 그동안 산 세월이 있으니 장모를 봐주긴 했지만 집에 있던 장모의 명품들 그리고 장신구들을 중고로 죄다 팔아버리셨다고 했죠. 만약 제 전처를 도와주거나 또 한 번 허락 없이 사치하면 집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장인어른의 으름장에 장모는 전처를 돕지도 못하고 숨죽이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찾아갔을 당시 자리에 있었던 백반집 손님들이 소문을 냈던 건지 주위 상가 상인들이 그렇게 장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서 밖에서도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처제는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뭐 둘 다. 아무튼 저는 같이 사니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보고 살아야겠지만 언니랑은 이제 남남처럼 지내려고요. 정말 저도 두 사람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아무튼 형부, 비록 우린 이제 남남이지만 어디서든 형부가 잘 사시길 빌어드릴게요. 죄송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처제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전처와 처가 식구들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후 전처에게 위자료를 받자마자 처제와 장모의 연락처를 다 차단시켜버렸거든요. 나중에 후회한다 어쩐다 하는 연락조차 절대로 받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위자료를 보내기 전에도 전처는 제게 전화를 한 통 걸었었는데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처가 어디서 또 거짓말로 남자를 꼬시고 다니며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니 아예 신경을 꺼버리고 살고 있죠. 정체를 들킨 후 명식인 단 한 번도 장모의 백반집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겠죠. 그놈이 한 거라곤 제 전처와 1시간도 안 되게 만났던 것이 전부이니 제가 그놈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긴 어려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그놈은 앞으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기를 치며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항상 그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발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혼한 뒤 전처의 실체를 그제야 듣고 탄식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두 분이 속상해 하실까봐 말을 못했었다고 말하던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은 참 고맙다. 하지만 준상아, 우린 무엇보다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생각해서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참고만 살지 말고 이렇게 대차게 이혼한 것처럼 네 인생의 행복만 생각하며 곱고 바르게 살거라. 우린 항상 널 응원하고 있단다. 그런 어머님의 말씀처럼 저는 앞으로는 결혼 생각은 적고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살 생각입니다. 원래 좋아하던 혼자만의 캠핑과 낚시도 다니며 삶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살 거예요.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들만 챙기면서 말이죠. 돈에 환장한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봐 보니 그들은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물건을 사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굶주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은 200만 원, 또 그 다음은 500만 원짜리를 갈구하게 되더라고요. 물건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로요. 게다가 한 번 대출이나 남의 돈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돈맛을 보다 보니 점점 더 노력은 하기 싫어하기도 하죠. 그렇게 점점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덩어리 괴물이 되어간 제 전처나 장모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릴 적 받은 용돈 몇백 원 혹은 몇천 원을 받고 행복했던 기억, 그 돈으로 만화책을 빌려보며 즐거워했던 주말의 여유 등을 떠올려 보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큰 돈, 좋은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소소한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괴물이 되어가는 일을 멈추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또한 오늘만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